분열 분석적 표지 준거로 들어갑니다. 자, 런길 오셨습니다. 네, 분열 분석적 표지 준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동안 아주 익숙한 언어들로 시작을 할 거예요. 몰과 분자. 네, 그동안 이제 워낙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워낙 익숙한 건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먼저 분자는 뭔지 알죠? 분자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제 인식이 돼요. 물론 이제 원자도 있죠, 양자도 있고. 근데 그 블레즈 가타리가 용어를 쓸 때 양자란 용어도 써요. 쓰기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분자라는 용어고요. 분자는 개인, 주체, 고유, 각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유적 표현. 그러니까 뭐 사회 공동체하고 대립되는 구조로 개인 혹은 뭐 각자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몰이라고 하는 건 그게 모여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몰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어떤 것에 함께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들을 몰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야. 분자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분열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분자적 수준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이해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잠깐 이따 설명할 거고, 먼저 분열적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열적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열증하고 자꾸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들레즈 가타리가 몇 번에 걸쳐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증, 병리적인 분열증은 그 분열자 이 분열 분석에서 말하는 분열과 다른 용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정신분열증의 그 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제대로 분열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분열증의 그 분열이 아니에요. 분열적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를 분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보편에 반대하는 표현이에요. 보편의 반대는 분열적이죠. 보편적인 거는 하나로 다 몰입하죠. 편집도 하나로 다 몰입하죠. 근데 그것들이 다 다각화되고 다양화되고 나눠질 수 있는 표현이 분열적인 겁니다. 그래서 분자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변화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그 다음 단계임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 점을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변할 때, 이데올로기가 변할 때 그 변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올 때, 왕정이었다가 그게 민주주의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떤 특이점 때문에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왕정과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특이점이 뭐죠? 주권이 왕에게 있냐? 국민에게 있냐? 죠. 이게 이제 특이점인 거예요. 이런 게 특이점이에요. 저의 특이점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과 구분되는 특이점. 그러니까 저의 특이점이 저는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인 게 저의 특이점은 아니죠. 그렇죠? 남자인 게 저의 특이점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특이 사이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특이점은 뭐냐면, 남자인 게 아니라 확실성이죠. 남자인 거는 남자인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거죠. 이게 특이점이에요. 저의 특이점. 그 특이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성질을 특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격을 우리는 자꾸 유형화하죠. MBTI도 유형화하고 뭔가 분류를 자꾸 해내죠. 이거는 특이점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몰입시켜서, 근데 몰입시키는데 편집적으로 몰입시켜요. 어떤 한 유형으로 몰입시켜서 구조화를 해놓죠. 이런 건 특이점과 특이점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분열 분석을 공부하는 여러분하고 있을 때 제 성격, 제 특이성이 다르고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제 특이성도 또 달라요. 이렇게 어떤 배치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특이성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배치에서의 저의 특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굉장히 이제 분열 분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지금 저만 남자거든요.
제 아이도 아내도 다 여자예요. 저만 남자예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남자라는 게 특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로서 구성된 저의 행동 패턴들이 전부 다 특이성이 되죠. 근데 저희 회사에는 지금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남자라는 게 특이점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남자로서 갖고 있는 특이성을 저의 성격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배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그 배치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격이 특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자적 수준에서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몰적 수준하고 분자적 수준을 몰적인 건 많고 분자적인 건 작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몰적인 거는 뭔가 수동적이고 분자적인 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 이것도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크고 작고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몰적이 어떤 게 문제냐면 보편적 생각이냐, 다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몰적 수준과 분자적 수준이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기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몰적 수준과 분자적 수준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근데 그 10명 중에 1명만 주인이고 9명이 노예예요. 자, 근데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몰적일까요? 분자적일까요? 몰적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주인이 1명이고 나머지 다 9명이 노예라서 수적으로 주인이 더 적은 수이지만 그 주인이 말하고 내리는 명령들이 보편적이거든요. 그거를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동적인 게 몰적이냐? 거기서 노예들은 다 수동적이죠. 이게 몰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인 게 몰적이냐? 그것도 그런 구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몰적인 거는 보편적이고 편집적인 거를 몰적이라고 보는 거고 분자적인 게 분열적이고 특이성을 담보로 하는 걸 이제 분자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분이 이제 분열 분석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몰적인 건 구조라고 표현하고 분자적인 건 기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몰적인 거는 구조화돼 있어요. MBTI 내향, 외향 딱 반으로 갈라서 구조화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딱 반으로 나눠서 구조화 해놨죠. 그래서 몰적인 거는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분자적인 거, 주체적인 거, 고유한 거 이런 여기서 말한 주체는 개인적 주체예요. 몰적 주체가 따로 또 있어요. 이렇게 분자적인 건 기계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배치에 따라서 특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 특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적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에 의해서 뭔가 여러 개가 같이 환경과 배치가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분자적이라고 할 때는 구조라고 안 하고 기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배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특이점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분자적인 건 구조라고 안 하고 분자적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구조와 분자적 기계 사이에 상호작용이 늘 있다. 항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몰과 분자의 기본 이제 분열 분석의 기본 개념이죠. 앞에서 많이 했던 건데 뒤에서 상호작용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 요소 간의 간섭이에요. 배치를 횡단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리즘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목형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 삶은 전부 리즘적이에요. 뭔가를 그 배치를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치, 여러분 옆에 뭐 아들 있고 딸 있고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아들, 딸, 남편을 회사도 데리고 가고 뭐 모든 배치를 다 끌고 가지 않죠. 아니 회사를 데려가도 이미 장소적으로 배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가 바뀌는 순간 특이점은 바뀐다니까요. 배치가 바뀌는 순간 특이성과 특이점은 바뀌기 때문에 이 배치가 바뀌는 모든 상황은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하는 법을 모르면 우리의 나를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외부를 인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이 심리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에요. 사실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거지 나 혼자서는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게 되는 나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축이
작동을 해요. 그 배치가 바뀔 때마다 이 변화에 나를 적응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축이 발동하는데 그걸 기계적 핵이라 그래요. 배치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핵심적 축, 이걸 기계적 핵이라고 해요. 기계적 핵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죠. 모든 변화 상황 속에서 기계적 핵은 계속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얌전하게 있다가 친구들 만나면 또 막 이렇게 막 달라지죠. 그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계적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가 변화될 때 나타나는 핵이니까요. 또 공부하러 학교를 갈 때, 일터에 갈 때마다 나를 변환시키는 그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나로 바꾸게 만드는 어떤 핵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계적 핵이라고 불러요. 그 기계적 핵을 찾아내면 그러면 변환할 때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환할 수가 있죠.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변환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변환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 핵이에요. 그 사람의 기계적 핵을 발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분석이 되죠. 이 기계적 핵은 배치마다 달라져요.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기계적 핵은 뭐 권유셉의 기계적 핵은 언어다. 그래서 언어를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 내 기계적 핵은 신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장 갈 때 내 기계적 핵은 뭐 옷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다른 거예요. 기계적 핵은 모든 배치의 변화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어떤 그 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존이라는 말은 실체, 정말로 있는 것, 그냥 가상적인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실제 존재를 이제 실존이라고 하죠. 철학적인 표현을 차치하고 철학적으로의 실존이 뭐냐 그러면 뭐 책 10권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기준에선 그래요. 근데 물적 실존이 있어요. 물적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반복되는 게 물적 실존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물적 실존이 뭐예요? 가시적인 반복이 뭐예요?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타리 얘기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가장 많이 반복되죠. 대통령 뽑을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벌어다 줄 사람인지, 그리고 남편을 고를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벌어다 줄 사람인지, 뭐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아내를 고를 때도 자녀들한테도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지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반복되는 게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가시적인 반복이 돈이죠. 이런 게 물적 실존이에요. 기계적 핵, 변환시킬 수 있는 기계적 핵이 없이 늘 갖는, 그래서 그 하나로 블랙홀이 뭐야? 다 빨아들이죠. 그 하나로 다 빨아들이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게 만드는 기능, 그런 것들이 물적 실존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돈인데 사람마다 이 가시적 반복, 물적 실존이 달라요. 사람마다. 대부분은 돈인데 돈이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적 실존, 그 사람이 가시적으로 반복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못났어를 가시적으로 반복해요. 야, 너 이번에 정말 잘했더라. 아, 그럼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도 일종의 가시적 반복이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겼던 거기 때문에 물적 실존이 될 수 있어요. 분자적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죠. 반대로 분자적 실존이라고 하는 건 그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특이성이 딱 나타나는 게 분자적 실존이에요. 이 사람의 고유성과 각자성을 기계적 핵을 중심으로 계속 변환돼서 나타나는 유동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분자적 실존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분자적 실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자적 실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름판에 기반해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해요. 아, 저 사람은 교수니까 잘 알겠지 라는 판단도 중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분열 분석을 오래 했으니까 맞는 말을 하겠지, 이런 것도 다 판단 중지해요. 고름판으로 다 보내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선입견 다 벗어버리고 제가 하는 말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표현들로 고스란히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름판에 기반해서 가능성의 지층을 해방해요. 모든 가능성들을 재단하지 마요. 저 사람은 날지는 못할 거야, 이런 거 다 버리자고요. 저 사람은 남자니까 힘이 셀 거야,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여자여도 힘이 셀 수 있는 거고 교수여도 멍청할 수 있는 거고 틀릴 수 있는 거고 모든 가능성의 지층을 다 해방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 구성 요소. 안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선입견이었죠. 그 몰적 상태를 대표하는 대표적 얼굴, 이게 안면성이었는데, 안면성, 리토르넬레도 차이를 갖고 있는 반복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행 구성 요소였고, 안면성으로부터 리토르넬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이행 구성 요소들을 갖고 새로운 배치, 그 환경에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힘, 그게 분자적 실존이라는 거야. 어렵지만 그동안 여러분한테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게 분자적 실존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지금까지 따라온 건 대체로 다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몰적 실존이 뭐냐, 분자적 실존이 뭐냐가 이해가 되셨으면 분열 분석은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적 실존에 가까운 사람, 대부분은 몰적 실존에 가까워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근데 분자적 실존으로 넘어가면, 분자적 실존도 답은 아니에요. 두 개가 상호작용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물적 실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분자적 실존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작용이 되거든요. 물적 실존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우리한테 늘 있어요. 그래서 분자적 실존을 추구해야 그나마 물적 실존과 상호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적 실존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판단을 중지하고 배치에 따라서 새롭게 생각을 시작하는 구조도 아니죠.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분자적 실존이에요. 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질문하셔야 돼요. 늘 새로운 배치를 만드는 거야. 그때 이 분자적 실존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능성의 지층을 해방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능성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원래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와 추상기계 사이에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가 있고 추상기계는 보이지 않는 밑에 배경으로 있는 거고,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가 위에 나오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반복들이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에 있거든요. 그게 다 추상기계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기계가 없이, 사고의 기계가 없이, 사고의 구조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표현을. 근데 구조는 이미 확정된 거니까 왜 추상 기계라고 하냐면 배치에 따라서 우리 추상성도 변하거든요. 그쵸? 이게 뭐 민주주의 사회에 있다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1년만 살아도 공산주의적 발상들이 들어와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종교 바꾼 지 1년 만에 새로운 생각의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라고 표현 안 하고 기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기계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화시킨 흐름과 코드도 다 추상 기계, 즉 가상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상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행동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가족을 만들었죠? 가족이 있어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가상성 때문에. 왜 돈을 벌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가상성 때문에. 교육받은 과정 자체가 다 가상성이었고요. 학생들은 세상에 대해서 다 가상성 상태로 이해해요. 그 가상성 상태로 이해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로 나간 뒤에서야 그 가상성으로 갖고 있었던 추상 안에 있던 내용들이 현실화된 흐름으로 나타나죠. 다 가상성에서 갖고 있던 것들이 직업을 갖고 부딪히면서 이게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로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전부 사실 우리도 가상성에서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상성만 구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축한 가상성을 토대로 새로운 가상성을 토대로 새로운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열 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어차피 지금의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는 다 가상성 기반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의 가상성에서 나왔어요? 부모님들의 가상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고자 한다면 바뀌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 거기에 대한 가상성을 구축하면 그 가상성이 추상기계로서 현실화된 흐름과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상기계를 현실화된 코드로 만드는 학문을 가능성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성과 가능성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일단 지금은 퉁쳐서 가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이 고정된 자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배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고정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정된 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잠재성을 토대로 새로운 배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상성과 이 가상성 안에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어요. 가상성 안에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나눠지는데 가능성은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능성이라고 해요. 잠재성은 뭐냐면 가상성인데 잠재성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상성을 잠재성이라고 해요.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죠. 가능성 있죠. 왜 없어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게 0.00001%여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저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한테 그걸 좋아하거나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런 게 가능성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63빌딩에서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죠. 있기는. 네, 그런 걸 가능성이라 그래요. 근데 잠재성은 뭐냐면 저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작가로서의 기질이 있거든요. 잠재성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잠재성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의 경제학이라고 했지만 이 가능성과 잠재성은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이란 표현으로서 가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성 안에 가능성과 잠재성을 구분해서 단어 표현은 쓰지만 퉁쳐서 그냥 가상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도 가상성이라는 게 나올 때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더 포함해요. 감정도 가상성이고요. 욕망도 가상성이에요. 이런 게 다 가상성의 영역 안에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가상성을 기준으로 배치를 탐색하고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들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배치를 상상하는. 내가 집에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들을 면밀하게 다 코드와 현실화될 수 있는 흐름과 코드로 그 가능성들의 배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의사돼야지가 아니라 그거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배치들을 다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짜보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배치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능성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의 경제학에는 반드시 가능성의 소재가 들어가요. 현실적 재료가 들어가는데 단순히 현실적 재료만은 아니에요. 뭐 돈, 나무, 돈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배치, 감정, 정동적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소재가 돼요. 그래서 뭐 물건, 돈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감정, 관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가능성의 경제학에 포함되는 가능성의 소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분열 분석의 과정이에요.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시간적 미래만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자, 일관성이라는 개념도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누는데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판단이 중지된 상태, 아까 고른판의 고른의 의미가 이제 일관성이에요. 몰적인 일관성과 분재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몰적인 일관성과 분재적인 일관성 사이에서 아까 제가 이제 가능성 경제 얘기했잖아요. 가능성 경제를 갖기 위해서는 몰적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분열 분석에서는 가능성의 경제학을 토대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고민할 때 몰적 일관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이 두 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관련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가야 이 가능성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점적 배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자적 사유만 있지 않아요. 몰적 사유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몰적 표지판을 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몰적으로 완전히 몰입돼서 편집적으로 지층화 된다는 건 이제 몰적인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적 상태로 기우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의 경제는 몰적 일관성을 계산에 넣고 기계적 자유와 욕망의 강렬도를 분석하면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욕망이 더 크고 어디에 내 강렬도가 더 많은지를 분석하면서 몰적 가능성과 분자적 가능성, 몰적 일관성과 분자적 일관성들을 계산하면서 분석하면서 앞을 그려내는 과정을 갖는 거죠. 기계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계적 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물적으로 뭔가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 자유라는 건 기계적 담론에 입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계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양식,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코드화,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호계, 이런 거를 기계적 자유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기계적 잉여성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죠. 왜 그러냐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계적 잉여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코드나 기계가 작동할 때 그 기계나 코드가 목표한 것 이외에 곁들여 나타나는 걸 잉여성이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들었던 예, 또 반복해서 들면, 학교에 공부하러 보냈죠. 그럼 학교는 공부 기계예요. 공부하는 기계예요, 학교는. 근데 공부하러 보냈더니 학교에 간 애가 공부 안 하고 우정을 쌓아요. 그리고 우정 혹은 연애를 해요. 사랑. 이런 건 다 기계적 잉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돈을 벌러 간단 말이에요. 회사에. 돈을 벌러 갔더니 직장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요. 막 열정이 생겨요. 이런 것도 다 잉여성이에요. 잉여성의 감정인가? 감정만은 아니에요. 잉여성은 그런 감정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코드를 또 생성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 학교를 가다가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연애한 여자애랑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잉여성에서 나온 새로운 코드가 하나 또 나와버린 거죠. 이런 것들도 기계적 잉여성이에요. 그래서 잉여성은 감정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잉여성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코드, 새롭게 만들어진 기계, 이런 것도 다 기계적 잉여성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 가능성의 경제를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욕망의 강렬도예요. 욕망의 강렬도라는 거는 어떤 걸 내가 정말로 가장 열렬하게 원하는가예요. 근데 대부분 욕망의 강렬도를 계산할 때 직업을 생각해요.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생각하면 당연히 몰적 상태로 또 들어가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강렬도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사회적, 물적 개념들을 다 벗어나고, 물적 일관성을 벗어나고도 갖게 되는 강렬도, 욕망의 크기를 욕망의 강렬도라고 해요. 강렬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문을 열어놨을 때 이 방 안에 있는 온도하고 밖의 온도가 다르면 이 바람이 형성되죠. 그럼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흘러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강렬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흐르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 게 욕망의 강렬도예요. 욕망이 아무리 억압을 해도 거기에 강렬도가 크면 반드시 그걸 하도록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의 강렬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굉장히 강한 강렬도의 욕망을 갖고 있는데 물적 일관성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 욕망을 지금 내가 현실적인 흐름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였단 말이에요.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저는 되게 컸는데 10여 년 동안 저는 그 글쓰기 기계를 현실 상태에서 실현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욕망의 강렬도는 가장 컸는데 물적 일관성, 물적 상태로 인해서 그 욕망을, 그 강력한 욕망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배적인 잉여성,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어떤 잉여성. 열심히 돈 벌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찝찝해.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도 찝찝해. 뭐 이렇게 나올 때 그 찝찝함은 잉여성이 되죠. 지배적 잉여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따라서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 그 물적 상태의 배경과 그런 주범들에 의해서 이 욕망이 강렬되는 축소되기도 하고 구획화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분열 분석을 통해서 그 욕망의 강렬도를 분석해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치의 전환 핵을 맞이해요. 그건 즉 배치의 전환 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배치를 바꿔야 내가 이 욕망의 강렬도의 흐름을 따라서 기회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배치의 전환 핵이에요. 누군가에는 이 배치의 전환 핵이 가출일 수도 있고요. 이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간단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배치를 갖고 있었어요. 아빠가 때리면 늘 맞고. 근데 아빠 그만 때려요. 이 말 한마디가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전환 핵이 될 수 있거든요. 제 내담자 사례예요. 실제로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그 가정 분위기를 다 바꿨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던 애가 그만하세요 했는데 걔가 아빠보다 이미 등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뒤로는 뭘 못하는 거예요.
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런 게 배치의 전환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물적인 상태가 우리 그 일상의 어떤 그 단계, 발달 단계 안으로도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가타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어린이의 발달 단계가 있죠. 이 발달 단계는 사실 이행의 과정이에요. 그쵸? 어른들은 좀 다르지만 어린이들은 1살, 2살 먹는 것 자체가 다 이행의 과정이죠. 못 걷던 애가 걸었어요. 벌써 배치가 바뀐 거예요. 그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그 이행하는 그 시기마다 굉장한 그 아이의 고유성이 거기에 확 박혀요. 아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계기들이 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배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억압이 없고 제재가 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 주는 것이 그 발달 단계에서 그 아이의 특이성과 이 각자성과 고유성을 확 드러내서 그 아이가 배치를 기계적으로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아이로 길러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발달 단계를 규정해 놓고 이 발달 단계에선 이래야 돼라고 하는 자동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자동화에 끼워 맞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가타리가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를 아예 구분을 해놨어요. 자아 단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이 책에 나오는 예예요. 어린이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막 난화를 그리던 애예요. 그 난화가 굉장히 창의성을 많이 돋거든요. 막 난화를 그리는 애고 그 난화를 신나게 그리는 애인데 야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야. 먼저 연습해. 짝대기 계속 그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 가타리 표현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그 아이의 그림을 잃어버려요. 이게 구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학 전에 갖고 있었던 기호적 창조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취학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창조성을 억압하지 않고 풍부하게 두는 게 이 아이가 이 아이답게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분열 분석이 갖고 있는 교육학의 일종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아이에게도 어른을 반복하게 만들면서 분자적 주체성하고 특이성은 잠재적 상태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권력 배치하고 반대되는 다른 결정을 하면 그 어린이는 부적응하 혹은 전응하로 여기게 되는 물적 사고를 갖게 만들죠. 그래서 물적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를 전응하 혹은 부적응하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어른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육기관의 교육은 이런 그 잠재성의 강렬도를 다 규범에 따라서 없애버려요. 분열 분석은 이런 것들을 다 재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가타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가타리가 죽은 다음 프랑스 정부들에서 가타리의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요. 결국은 추상기계라고 하는 거는 이 잠재적 상태에 갖고 있는 판단을 중지한 생각의 구조들을 생각의 기계들을 이제 추상기계라고 하고요. 거기 그 추상기계를 통해서 가능성의 경제학을 거쳐서 현실화 시켜내는 과정이 이제 분열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망의 어떤 결정화가 그 억압적인 사회체 요소와 접속이 돼서 그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분열 분석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분열 분석은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추상기계가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문화, 이데올로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분열 분석을 할 때는 욕망을 중심으로 그 욕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치들, 문화와 교육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런 배치들을 다 바꿔나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